조선 궁중비사. 목숨 걸고 천민을 사랑한 처녀와 노비의 사랑과 죽음. 가희와 부금. 세종 10년 9월에 대구 감영의 선화단 앞 장터에서 양녀 가희는 처연한 눈빛으로 허공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죽음이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남자 부금을 따라갈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희는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여겨졌는데 부금이 참수를 당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감옷하게 잊혀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초야를 치르고 꽃향기가 진동해 문을 열었을 때 내당마당에 자욱하게 깔렸던 꽃잎들을 밟으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천지신명께 빌었었지만 즐겁던 날은 추억의 강으로 떠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부부의 운명. 교수형을 집행하는 형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는데 부금은 이미 참수를 당했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 안장한 것만 해도 가희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금의 죽음은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아니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로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교수형을 당해 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희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부금을 생각하고 있을 때 경상도 관찰사에 형을 집행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라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순삭날이 소인 청이 있사옵니다. 요원이 있으면 말하라. 소인의 형을 집행한 뒤에 부금과 한 무덤에 묻어주소서. 서인은 오로지 그것이 서원이옵니다. 가희의 말에 군중이 일제히 웅성거렸는데 경상도 관찰사는 좌우에 있는 판관과 도사, 종사관들을 쳐다보았는데 가희는 사람을 사서 관찰사의 허락이 떨어지면 합장을 해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가 허락을 하자 가희는 경상도 관찰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판관이 일어서서 긴 사형 판결문을 읽은 후 형졸들이 가희를 일으켜 세워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을 내리자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가희가 서 있던 쪽 판자가 아래로 내려갔고 소복을 입은 여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축 늘어졌는데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종 때 경북 청송에 살고 있는 가희라는 양가의 딸이 집에서 거느리는 산호부금과 혼례를 올린 것이 죄가 되었는데 나중에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 가희는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죽어 혼자서 집안을 이끌게 되었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 산호부금이 가희를 도와 집안을 꾸려가서 가희는 부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희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부금과 상의하여 처리했는데 부금은 가희가 어릴 때부터 돌보았고 가희는 인근에서 모두 탐복할 정도로 아름답고 당찬 소녀였습니다. 부금은 산호라서 집안일을 하면서 가희를 업어주기도 하고 청송의 명산 주황산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나 나들이를 할 때 항상 길잡이를 했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희는 소녀에서 처녀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금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부금도 가희가 주인 아가씨였지만 점점 아름답게 여자의 태를 갖춰가자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부금은 가희를 사랑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연모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부금이 가희를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희는 더욱 살갑게 접근해 왔는데 가희도 산호인 부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불붙기 시작한 연모의 감정은 더 열렬하게 타올라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부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저도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천안산호가 어찌 양반의 딸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가씨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아가씨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사랑만 진실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희는 부금과 함께 주황산의 아름다운 계곡을 오가면서 사랑을 속삭였고 두 사람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열렬하게 사랑해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청송 일대에서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는데 양반과 산호의 결혼은 전에 없는 일로 농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아 혼례를 올리고 1년이 지나자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관아에 고발된 두 사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뜻밖의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을 했다고 하여 청송 관아에 고발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양녀가 천민과 혼인 후 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그런 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노비도 다 같은 나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닥쳐라! 죄인이 어찌 나라님을 운운하느냐? 노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어찌 죄라고 하십니까? 청송관하에서는 양녀가 천민과 혼인을 하는 것은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경상도 감형에 보고했는데 남녀의 혼례에 대해서는 누군가 고발하지 않으면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청송에 고루한 양반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침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발되었던 것입니다.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혼인이 아니라 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가인은 양반의 의신을 더럽혔으니 이혼시키고 외관에 있는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라. 경상도 관찰사가 기이한 판결을 내렸는데 외인은 섬나라 사람이라 조선에서는 노비보다 더 천하게 여겨 시집을 보낸다는 것은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가희에게 치욕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말도 통하지 않는 외인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가희는 하염없이 울면서 항의를 했지만 왕명을 대리하는 관찰사가 내린 영이었습니다. 가희는 엄중한 국법에 의해서 강제로 외인 손다에게 시집을 갔는데 외인 손다와 혼례를 올린 가희의 혼인 생활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말이 혼인이지 나라에서 강제로 외인과 혼인을 시킨 것으로 외인 손다도 아이까지 낳은 가희가 탐탁할 리 없었는데 한 번 혼인했던 조선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외인 손다는 가희를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가희는 기구한 운명이 서글프고 비참해 외인 손다에게 정이 가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요청한 가희. 가희는 손다의 학대까지 받으면서 여러 해를 살다가 전 남편 부금에게 편지를 보내 구해달라고 청했는데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희의 편지를 받은 부금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고 부금은 여러 날을 걸어서 외관으로 가희를 찾아갔습니다. 부금은 손다 몰래 가희를 만나자 안쓰러워 눈물이 핑 돌았는데 꽃처럼 곱던 가희의 얼굴은 병이 든 듯 해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금을 원망했는데 부금이 노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자 가희는 울면서 외놈과는 죽어도 살 수 없으니 손다를 죽여서라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구해내겠어. 부금은 청송으로 돌아오자 이웃에 사는 사람 이내근내를 데리고 외관으로 달려갔고 외관에서 가희를 만나 비밀리에 공모해 손다를 죽이고 가희를 데리고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허락한 일본과의 유일한 외교 통로인 외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최후 판결. 즉시 수사가 시작되어 가희와 부금, 이내근내까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평조판서 노한이 사건을 조사하자 양녀 가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한은 가희가 측은했으나 일단 세종에게 보고를 올렸는데 노한은 살인을 한 죄인들에게 1등을 감해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가희가 손다를 죽이는데 가담한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가희가 비록 천민과 혼인했다고 하여 이혼을 당하고 외인에게 시집 보내졌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가희는 1등을 감해주고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처리하라. 세종의 판결에 부금은 차명을 당하고 내근내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가희는 세종이 1등을 감해주어 능지처사를 면해 교수형을 당하지만 남편 부금이 차명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형은 대구 감형에서 집행되기로 해서 사형수들은 모두 대구 감형으로 압송되었는데 가희는 옥에서 나와 부금을 안장할 준비를 마쳤고 이내 부금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가희와 부금의 살인은 신분의 벽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부금이 참수형을 당하고 가희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산후와 양녀의 혼례가 금지된 유래. 조선시대에는 천민과 양반딸이 혼인을 하는 것을 국법으로 금했을 뿐 아니라 노비의 경우에는 주인까지 책임을 추궁했는데 이것은 태조 때 예천 부원군 관중화가 상소를 올리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천민과 양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조선시대 전함의 수리와 운수를 맡은 관청인 사수감에 속하게 하여 사실상 관노로 부렸습니다. 노비의 서생은 어미를 따르고 아비를 따르는 법이 오래되었습니다. 흉포한 천민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산후가 되니 이 때문에 천민은 날로 늘고 양민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민과 양민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민의 아내가 된 자 또한 이용하게 하고 혹 영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의 주인에게 미치게 하소서. 태조는 관중화의 상소를 받아들여 산호와 양녀가 혼인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게 했던 것인데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로 천민은 상민이 될 수 없었고 상민은 양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관노나 산호가 양반이 되려면 면천을 받아야 했는데 흔히 상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반 바로 아래 신분,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이 아닌 중간 계층인 상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는 혼인을 할 수 없었는데 남자는 양반가의 여자인 사녀와 혼인을 하고 상민의 딸이나 노비를 첩으로 거느릴 수 있었으나 여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비를 거느렸는데 조선시대에도 사회 지배층인 왕실이나 사대부 그리고 지방 토호들은 많은 노비를 거느렸습니다. 노비 중에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고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 가난 때문에 스스로 노비가 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비가 되어 기록에 오르면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대를 이어 세습되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종무법에 따라 노비가 되었는데 사사로이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천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부법을 선포하였는데 태종 14년 6월 예조판서 황희가 아뢰자 태종이 이를 윤허하여 종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비의 신분은 인간 이하라 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노비도 인간이라 신분 상승의 욕망이 있고 사랑을 했습니다. 성종 3년 11월에도 의금부에서 양녀선비가 본남편을 배반하고 산후지중과 간통한 죄는 유례 교형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으나 1등을 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종 12년 5월에는 삼성 죄인인 가산의 산호 김돌과 양녀 옥장이 처형되었는데 김돌은 옥장의 집종으로서 옥장과 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더욱 많았는데 참수형을 당할 때는 한 번에 목이 잘려야 고통이 덜해서 망나니 일게 단칼에 죽여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목숨 걸고 천민을 사랑한 처녀, 가희와 노비 부금의 사랑과 죽음이었습니다.